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행운의 숫자 7이 2개나 들어있는 날이네.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시장 대응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직 시장 조금은 이렇게 뒤로 계신 분들은 과연 이거 사도 돼? 네. 저평가된 거야? 진짜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것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확실한 그런 종목들, 확실한 업종들. 상방에 또 대부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전선주 같은 경우 대여섯 개 오른 종목들도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전선주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렇다 해서 반도체 들어가자니 삼성은 되게 좋았는데 삼성도 주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거 보면 반도체도 좀 부담스럽고, 업황은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가 참 만만치 않다 보니 요즘 투자하시기 참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 충분히 됩니다. 마치 오늘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만큼이나 참 투자하기 조금 이제 힘들고 버거운, 좀 지루한 이런 횡보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겁고 지루하지만 저희가 2시간 동안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재미와 또 더 큰 전략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럼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이슈 통해서 종목들 흐름 좀 알아봐 주시죠. 네, 자 볼까요, 섹터들? 네, 오늘 지수는 이해라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좀 좁은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그런 모습 이번 주 들어 사실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보면 또 움직이는 섹터들 또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섹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피팅 밸브, 지금 새롭게 올라온 그런 섹터죠. 피팅 밸브 쪽, 그다음에 조선, 오늘 또 한동훈 관련주가 또 많이 뜨는군요. 그다음에 원전, 화장품, 간만에 화장품 쪽 오늘 좀 탄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건설, 비만,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약바이오, 히토리, 우크라제건, 방산, 알루미늄 이렇게 CXL도 조금 더 버블의 사이즈가 좀 커졌네요. 증권주도 여전히 좋고요. 암호화폐, 트럼프 테마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음식료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음식료, 그 다음에 화장품, 비만, 제약바이오,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그런 섹터들 다시 오늘 조금 버블 사이즈가 크다라기보다는 색깔이 조금 바뀌어서 상승 흐름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락 섹터들 보니까 주로 이제 반도체 쪽, CXL, 반도체 HBM 이런 쪽들이 조금, CXL은 좀 플러스지만 HBM 반도체, 아이폰 쪽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은행주도 밸류업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은행주도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오늘 피팅 밸브 쪽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그 동해 가스전 시추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 원전 그다음에 이쪽은 트럼프 관련주 보면 좀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도 역시 트럼프 관련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크라제건주 관련돼서 우크라제건, 건설주 오늘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이번 주 내내 좀 테마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황 봤으니까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버블 그 사이즈가 큰 피팅 밸브 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첫 시추지로 이제 대왕고래, 이미 예의가 충분히 되고 있었던데 좀 낙점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이제 보면 사실 아직은 이르긴 한데, 시추가 돼서 이제 원유가 또는 가스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개발할 만큼 있다라는 게 이제 일단 판정이 돼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판정이 돼서 이제 시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에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 이제 가장 눈에 띄게 이제 수혜를 입을 쪽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피팅 밸브 쪽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와서 오늘 피팅 밸브 섹터가 좀 뜬 건데요. 피팅 밸브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석유화학 공장 이 화면에 나오실 때 보면은 그 대형 파이프, 큰 파이프들이 막 줄지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마 영상으로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 파이프들을 하나하나 한 줄로 쭉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선도 있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게 이제 피팅 밸브인데요.
예전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사실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또 회자가 됐었던 이제 그런 업종이 될 텐데 이 피팅 밸브 쪽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가스라든가 원유를 우리가 시추해서 이제 지상으로 이게 육지 쪽으로 연결하려다 보면 당연히 파이프가 많이 필요하고 그 파이프들을 연결하는 피팅 밸브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피팅 밸브 섹터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성광밴드, 태광, BMT, 한선 엔지니어링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들 들어보는 그런 기업들일 텐데요. 예전에 조선주 참참 잘 나갈 때 이 조선 기자재 업체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주가도 뛰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피팅 밸브주들 오늘 이 석유 심해 동해 심해 가스전 이 시추 관련돼서 오늘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2%대 BMT나 DK랑 2%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이 성광밴드나 태광,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피팅 관련된 업체들, 피팅 밸브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조선임이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또 충분히 한번 워치를 해볼 만한 그런 업종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조선 사이즈가 좀 크죠. 조선주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좀 보면요. 조선 빅3 적자 선박 사라진다. 올 영업액 2배 이상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조선주들의 강한 흐름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재료가 될 텐데요. 이 적자 선박이라는 건 뭐냐면 수주를 했을 때 그때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건조를 하는 과정,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값, 인건비 등등등 이 비용의 변수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선박이라는 거는 수주, 즉 계약 당시에 비용을 추산했던 그거보다 나중에 배를 만들고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계약대 금액보다도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배를 인도할 때 결국은 이제 계약 금액은 다 받겠지만 밑지는 결국 그런 배들을 적자 선박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박은 그 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수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실제로 배가 넘어갈 때까지 인도라고 하죠. 넘어갈 때까지 대략 한 2에서 뭐 길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비용 변수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이 지금 적자 선박들 같은 경우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털어냈고요. 한화오션이 올해 연말까지 다 털어낼 계획을 갖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가장 늦게 내년까지도 이런 적자 선박이 아직 물량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 선박은 만들어서 인도할 때까지 계속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지만 결국 계속해서 뭐 매출이 발생해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적자 선박이 줄여야 결국은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따지면 올해 말까지 정도로 봤을 때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적자 선박을 털어내니 영업이익에 분명히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뭐 2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적자 선박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고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의 조선사 시장 상황이 조선업계 시장 상황은 수주하는 그런 해운사라든 이런 수주하는 회사들의 시장이 아니라 배를 만드는 조선사들의 시장,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이제 갑인 이런 시장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조선사들한테는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2027년까지 국내 조선사들 대부분 수주 물량을 거의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수주를 받아서도 도크가 없어서 못 짓는 상황까지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컨테이너선까지 이제 수주가 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이 밸류 라인업이 단순히 고부가치선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저가인 컨테이너선까지 라인업이 쭉 갖춰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조선주들의 향후 성장성을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은 H현대그룹 계열사로 있는 이 선박 개조 수리 이 회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마린솔루션이 사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TX 중공업 이제 HD 현대그룹 산하로 들어갔죠.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 회사도 역시 오늘 9% 가까운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HD 현대그룹의 이제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됐다, 확정이 됐다, 공정의 승인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한 재료도 역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엔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대 힘스는 HD 현대그룹의 손자 회사가 되는데요.
그 조선의 그 배 만들 때 들어가는 이 박스 형태의 어떤 그런 구조물들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 또 선박 수리도 이런 것도 맡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성광밴드는 앞서 피팅 밸브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로 봐서 이제 5%가 넘는 6%에 가까운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 조선주들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들도 좀 함께 보실 이제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로 또 간만에 그동안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세로 돌아서 화장품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볼까요? 네, 물오른 K뷰티, ODM도 실적 신기루 행진. 자, ODM 업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을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대행해주는 이런 회사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ODM 업체는 이제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CNC 엔터 이렇게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한 4개 정도 회사를 크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들 4개 ODM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이 지금 추정치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나온 걸 보면 대형사인 코스맥스는 매출이 20%, 한국콜마도 10%, 그다음에 코스메카가 13%, CNC 인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0%가 넘는 그런 매출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퍼센트가 더 높고요. 그만큼 ODM 업체들이 2분기 때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ODM 업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KBT 쪽에서도 가장 중심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업체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인디 브랜드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인디 브랜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을 때 그 제품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워낙에 트렌드가 급변하기 때문에 또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ODM 업체들은 어떤 한 제품, 어떤 한 브랜드의 제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또 계절적으로 성수기냐 비수기냐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잘 팔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좀 덜 파냐 이런 걸 차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런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로부터 수주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같은 이런 세계 3대 ODM 업체 중에 이제 1위 또는 뭐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들 두 ODM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단 국내 브랜드들에서만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해외 화장품 브랜드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아주 유명 화장 브랜드들, 프랑스 브랜드 회사들 이런 데서까지 물량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을 하는 그런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체 KBT 중에서도 특히 ODM 업체들의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스킨앤스킨, 애경산업, 아이패밀리 SC, 삐아, J2K 바이오 여기는 좀 사실은 ODM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작은 인디 브랜드 업체들 이런 데들이 주가 흐름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전체 화면으로 좀 돌아가서 볼까요? 예, HBM이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반도체도 좀 또 사이즈가 아까보다 좀 커졌죠. 아이폰, 전력, 설비, 자동차, 이렇게 로봇,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트럼프 테마 관련돼서 좀 수혜를 좀 보기보다는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좀 그동안에는 이 약세의 버블 사이즈가 좀 컸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조금 이제 하락세가 진정되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기업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또 탐방도 하고 또 기업의 CEO, 또 직원들도 만나보고 생산 현장도 좀 둘러보고 다양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심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2주 전에 얘기 한번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디 또 갔다 오신다 그 네. 말씀을 예고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갔다 오신 회사가 아미코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오 업체. 네, 맞습니다.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미코젠은 우선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효소랑 신소재를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예.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으로 1세대 바이오 벤처인데요. 사업 부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효소랑 바이오 의학 소재, 헬스케어이고요. 본사를 비롯해서 공장 3개가 진주에 있고 이번에 인천 송도랑 이제 여수에 공장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자회사가 한 24개 정도 되는데 비욘드셀과 퓨리오젠 그리고 스킨메드 등이 아미코젠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24개나 된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재 얘기하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뭐 2차 전지 소부장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그 IT 쪽에 이런 쪽에 소재를 주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바이오도 소재 회사가 있고 아미코젠이 그 대표적인 소재 회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공장이 진주, 여수 한참 남쪽에 있네. 고생하셨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송도에 이제 이번에도 적고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 아미코젠 회사의 현장에 이제 심영주 기자가 다녀왔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다녀온 내용을 리포트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최초로 배지와 레진 생산 공장 문을 연 아미코젠. 배지와 레진은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지만 그간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아미코젠 주도하에 해외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고품질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아미코젠은 이번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그룹 내 사업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거쳐서 사업 구조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헬스케어 사업이라든가 뭐 화장품 사업 이런 것들은 비중을 줄여 나갈 거고 앞으로 한 1, 2년에 거쳐서 혹은 길게는 2, 3년에 거쳐서 어떤 회사는 빠르게 IPO를 한다든가 어떤 회사들은 정리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린 효소, 배지, 레진과 같은 바이오 의약 부품 소재 사업이라든가 바이오 의약 관련된 바이오 로직스 사업으로 포커싱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 규모를 2030년에는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아미코젠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599억 원으로 6년 안에 최대 20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보관입니다. 또 인도와 유럽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중국 매출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는 1조 원 이상 매출, 많게는 한 3조 원 매출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고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중국 사업을 비중을 낮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디아나 유럽도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자립화, 국산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한 1, 2년 내에 여기서 가시화된 실적이 나타날 거고. 다만 이번 주 도래하는 제3회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에 대응해야 하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아미코젠의 현금성 자산은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해 129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금 유치 등을 통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사업 조정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아미코젠의 자산들도 좀 매각해서 그리고 또 일부 사업들도 정리하고 해서 자금 유치도 곧 진행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환 요청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그 금액들은 우리가 이미 대응안 다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에 앞장선 아미코젠.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예, 심영주 기자가 진주에 있는 아미코젠 공장을 갔다 오고 박철 대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한 내용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고요. 쭉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듣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박 대표하고의 인터뷰 내용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사업 구조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굉장히 좀 자회사도 많고 그래서 사업 커버리지가 많다고 그랬는데 넓다고 그랬는데 헬스케어하고 화장품 쪽은 좀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근데 오늘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이슈 브리핑에서도 화장품 얘기를 좀 해서 화장품 쪽이 요즘에 좀 괜찮은 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아미코젠이 원래 효소 이제 개발 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화장품과 헬스케어 부분을 좀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워낙 이제 바이오 소부장이 뜨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이제 욕심은 나지만 너무 많은 커버리지를 하다 보면 일일이 다 신경을 쓰기는 어차피 쉽지 않은 거고 네. 그럴 바에는 회사 성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좀 주력이 소부장 쪽이니까 바이오 네, 소부장 쪽이니까 맞습니다. 그쪽을 집중하겠다. 충분히 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사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소부장, 바이오 소부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바이오가 소부장이 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 산업 소부장이라는 게 바이오 산업 연구 개발과 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를 총칭합니다. 그렇죠.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할 때 이제 세포 배양에 필요한 배지나 정제에 필요한 레진과 필터 등이 대표적인데요. 소부장이라는 게 일단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자동차 등 이제 주력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등을 필두로 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바이오 소부장 산업은 그 성장 속도가 좀 더딘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국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수준이 약 5% 정도라고 아이고, 하는데 예.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이제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19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 공급망 리스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쵸. 좀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19년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로 제외하면서 이제 병원균 등 수입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때 굉장히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소부장 자리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코로나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뭘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 화이트리스트 얘기 때 2019년도 그때도 그랬죠. 이게 참 되게 좀 답답하고 억울했던 그런 당시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소부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그 지소미아 사태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얘기 나오고 한 이후부터 우리 소부장이 또 굉장히 정부 지원도 많았고 기업들도 네, 더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지금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바이오 소부장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아까 깜짝 놀란 게 우리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수준이 5%라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20-3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른 그 산업 대비해서도 훨씬 낮은 그러니까요. 수치인데요. 일단 이제 바이오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후발 주자이기도 하고 전체 산업에서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부장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과 독일에 있는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은 특히나 고객사들이 제품군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로도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산업, 소부장 산업이 조금 네. 성장이 더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 사실은 이제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얘네가 얼마나
검증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을 이제 만들어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이게 뒤쳐져 있으니 이거는 확실히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미코젠이 소부장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소부장 관련된 공장을 또 짓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의 선두에 아미코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소부장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이제 2020년 9월에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849억 원을 투입해서 16개 핵심 품목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 아미코젠이 배지와 레진 공장 문을 연 것도 이제 정부 지원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아미코젠이 국책화제를 수행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배지와 레진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인천 송도에 배지 공장을 지었고 여수에 레진 공장을 지은 건데요. 송도 공장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배지는 분말 기준으로 105톤 정도라고 합니다. 106톤 정도이고요. 돈으로 따지면 약 3천억 원 규모이고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 배지 수요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레진 공장에서는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레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중으로 좀 일부 제품들 납품이 시작될 거라고 하고요. 내년 하반기쯤이 되면은 아미코젠 배지와 레진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공장 이제 진 거니까 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바이오 트렌드는 위탁 생산이라고 그러죠. CDO, 그다음 CMO, 그다음 위탁 개발 생산. 요건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큰 회사들이 얘기긴 하던데 CDMO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미코젠이 그럼 이런 최근 바이오 쪽의 트렌드 이런 것 쪽에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 쪽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CMO, CDMO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긴 한데 특히나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거는 대표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밸류체인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운송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그 이런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고요.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하고로부터 직접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개월, 길게는 1년씩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재고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기존의 가격, 시장 가격 대비 절반 가격 이상, 50% 이상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우리가 유일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자회사가 24개 정도 된다. 물론 이제 박 대표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고, 그러면 이제 자회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또 이제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또 있을 테고요. 어디가 제일 괜찮아요? 지금 이제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미코젠 차이나라고 중국 중국에. 시장에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기술 유출에 따른 우려는 없는지였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아미코젠이 CX 효소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CX 효소라는 게 쇠파계 항생제 원료에 필요한 효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항생제 원료 시장에서 90% 이상이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우려는 이제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해뒀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술 유출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강화라든가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인사와 같은 어떤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그리고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인력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서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가 회사의 이제 그 자금 관련된 문제들, 유동성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어떤지 이런 수치적인 얘기도 좀 해보죠. 아미코젠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우선 이제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성장세에 있긴 합니다. 네. 매출액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2022년에 매출액이 1,443억 원, 영업손실 49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매출액 1,599억, 그리고 영업이익 2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코젠이 배지 개발 자회사인 이제 비욘드셀을 연내 합병할 예정인데요. 합병을 마치면 비욘드셀 실적이 이제 아미코젠에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부채 쪽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 부채 총계가 906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 2,59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481억 원으로 좀 크게 늘었고요. 부채 비율 역시 2020년에는 47%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 153%로 이제 크게 증가했다가 작년에 113%로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배지랑 레지 공장을 지을 때 자금을 많이 투자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교환사채랑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말 개별 기준으로 아미코젠 현금성 자산은 단기금융 상품 34억 원을 합쳐서 129억 원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규모가 아주 뭐 이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긴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자, 시장에서 아미코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재무적 이슈를 일단 논외로 하자면 이번에 배지와 레진 공장 문을 연 만큼 고객 사용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이 되면 실적도 더 크게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지랑 레진을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보니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CMO, CDMO 이제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수주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또한 이제 대표한테 수주 확대 전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대표 이야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예. 물론 성사를 앞두고 있는 수주 계약도 있긴 합니다.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을 시작해서 배지레진 사업이 빠르게, 국산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저희가 국내 한 20곳 이상 업체들하고 사업 협력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 업체들이 니즈나 맞게 맞춤형 배지 레진들을 개발해오고 있고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프레시한 배지 레진을 또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게 또 실시간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그거를 수주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게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게 중에 이제 소비재 쪽으로 이제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붙인 게 이제 K 뷰티, 네, K 푸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방산도 그렇고 K 방산이라고 하는 방산도 그렇고 이 K자 붙는 어떤 국내 어떤 그런 분야의 대부분 특징이 보면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 또 성능이 조금은 뒤지더라도 가격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게 이제 가성비인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 아미코젠의 이 소재, 바이오 소재도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쪽으로는 한번 우리가 충분히 물론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거는 차이가 크고 레퍼런스도 물론 좀 낮긴 하지만 그런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도 이제 가격이 한 50% 정도 네. 저렴하다고 굉장히 어필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만큼 근데 가격이 낮다고 해서 기술력이 뒤처진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래야죠. 이제 신선한 제품을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오 소부장 이 중요성을 좀 마무리로 이제 취재를 여기까지 하셨을 텐데
정부에서에서도 좀 이 앞서도 잠깐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이오 쪽 우리가 안 키울 수는 없잖아요. 뭐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네. 정부에서는 어떤 식의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우선 일단 바이오 산업 자체가 그리고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가 23조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9.7%가량 성장한 수치인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큰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은 바이오 산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각국에서 소부장의 자급화, 국산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추국인 이제 미국이랑 유럽도 바이오 소부장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국가 바이오 경제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첨단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이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미코젠도 앞으로 헬스케어 등 이런 화장품 사업 등을 좀 정리를 하고 바이오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관계사 중에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스킨메드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로피바이오는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주가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공시가 났던 걸 보니까 아미코젠의 자회사인 퓨레오젠,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죠. 네. 바이오 의약품 정제용 레진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을 수상했다. 요게 이제 지금 방금 한 5초 전에 나온 아미코젠 관련된 그런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쭉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좀 저평가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앞서 저도 이슈 브리핑 때도 봤습니다만 바이오 쪽이 최근에 조금씩 아주 이 버블 사이즈라고 그러죠, 저희. 그게 크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조금씩 있는 걸 보면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요. 아미코젠도 이렇게 국내 바이오 이 소부장 쪽에서 좀 뚜렷한 그런 어떤 업적을 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시장을 움직일 이슈 마켓무버 시작합니다.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의 SDX 중공업 인수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HDX 중공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DX 중공업의 주식 35%를 취득해서 이제 자회사로 품에 안게 되는 건데요.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도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선박부터 선박용 엔진과 엔진용 부품까지 모든 계열사에서 만들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STX 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엔진과 엔진 부품 사업자를 또 다시 인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크랭크 샤프트, KMSC라는 부분인데요. 국내 CS의 점유율이 61%에서 73%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수로 인해서 HD 현대중공업은요, STX 중공업의 중소형 엔진을 생산하게 만들고
본래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엔진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업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효율성을 점점 더 높이겠다는 게 회사 측의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크랭크 샤프트는 도대체 어떠한 부품일까요? 지금 위아래로 상하로 운동하는 운동력을 좌우로 움직이게 변화를 해주기 때문에 프랭클러를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CS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화 엔진이 지금 크랭크 샤프트를 인수받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80%고요. KMCS가 20%입니다. 그런데 KMCS가 현대중공업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다면 경쟁사인 한화 엔진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3년간의 시정고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선박용 엔진 부품에 대해서 공급 거절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함께 납기 기한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한화 엔진과 현대그룹에 대해서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환경 선박용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엔진의 인수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또 다시 흘러갈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시장 흐름도 점검해 보고요. 종목 얘기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통해서는 또 처음 인사를 나눠주시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유, 일단 고맙습니다. 네. 이 빨간 넥타이의 기운처럼 시장에 네. 그 힘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일단 시장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양시장보다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시작과 동시에 캐파락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캔들을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거래소 쪽에 5일선 저항을 받는 자리가 조금 뼈아픕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매도 그리고 거래소는 약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진다면 내일도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 동생볼의 코스닥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오전장에는요, 양봉을 좀 뛰다가 영망치까지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장중에 한 230억에서 250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조금 전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지수가 좀 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일 매도를 했던 이 코스닥의 이 거래 이 기관들은 의외로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는 섹터가 어디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의 이 포지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모습이 좀 보이는지 잠깐 체크해 보시게 되면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종목의 이 수급 포지션이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개파락 양봉을 통해 가지고 5일선 올려놓는 모습으로 인해 SK하이닉스에서 자금이 삼성전자로 이동되는 것이 오늘까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약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오늘은 무엇보다 양지수의 이 바이오 쪽에 좀 더 힘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금의 이동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연일 약세 흐름을 보고 있는 이 2차 전지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장중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음봉에 좀 깊게 좀 나오는 모습인데 자, 반대로 오늘 오후장까지의 이 알테오젠과 그리고 삼천당 여러 이 바이오 중소형주에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약간의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 장중보다도 오전장까지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내일장을 준비해 보시는 자리가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좀 특징적으로 화장품을 보려고 해요. 어떤 종목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증시 전광판을 보면서 우리 네.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네. 보면서 오늘의 이 어제 약세 흐름을 딛고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의 특징적인 종목과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화장품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부터 좀 강한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지금 추세가 이탈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약세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견되고 현재 트렌드가 맞춰질 수 있는 종목 첫 번째로 VT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VT는 여러분들 이 다이소에 가면요.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솔드아웃이 매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리들샷의 인기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 리들샷의 이 품목 SKU를 좀 변경시켜가지고 홈쇼핑뿐만 아니라 여러 이 다각 채널의 다각화로 인해 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얼마 전부터 여러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화장품 종목들이 다 꺾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VT 같은 경우에는 선 조정을 받고 자, 얼마 전이었죠. 6월 25일 날 데드콜로스를 내고 나서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8일부터 캔들 6개, 7개가 매집 패턴이 나오고 있었고요. 어제 약간의 트릭은 있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도 실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추세 우상향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우상향이 나오다가 데드콜로스 나온 다음에 다시 우상향 패턴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양음량 패턴 아니면 짝꿍댕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추세 우상향의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확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놀랄 로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3년도에 455개, 2024년 1,057억에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VT는 지금 현재 자리는 매수 급소. 단 장중에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시간대는 비추세 시간입니다. 종가 기준의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썩어도 준치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지금 며칠 동안에 세rum봉이 나온 게 맞습니다. 자, 며칠 전이었죠. 7월 10일 금요일 날 21선을 이탈하는 세rum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바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이상이 없으나 이 섹터에 전반적으로 이 바스켓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오늘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종가 기준에서 수급이 안 빠지고 머물러주고 그리고 내일 5일선 위에 단봉이라도 안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팔 생각이 뚝 끊길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478억에 올해 1,37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6%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뚝 서고 있는 모습의 실리콘2를 두 번째 종목으로 종가 기준으로 꼭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을 꼽아봤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 좀 가지고 있고 또 트렌디한 어떤 이슈를 탈 수 있는 그런 두 종목을 뽑아주신 건데요. 네. 첫 번째는 VT였습니다. 이 선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매집 패턴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첫 번째 꼽아주셨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실리콘2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 두 종목 모두 그렇습니다. 수급 안 빠지고 또 단기 추세선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다면 포착하신다면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장품 이어서 이번에는요. 저 이쪽 궁금해요. 건설이요. 네. 건설에서는 어떤 맞습니다. 거 볼까요? 트럼프 관련 이제는 트레이더의 모습들이 막 이어지고 있죠.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에 관련돼 있는 이 밸류체인 중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 예. 쪽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라인업 다시 말해서 밸류체인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쪽이 오히려 더 안전성을 좀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건설로 들고 왔는데요. 자, 건설 하면 너무 오랫동안에 이 조정을 심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건설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우건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 원전, 이 체코 원전의 최대 수혜지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주택 부진에 이은 이 실적 악화에 있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트를 쭉 당겨서 보게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V자 급등이 조금 나온들 여러분들 가격 메리트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제의 양음양 패턴이 지금 현재 추세 우상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오늘 외인들은 들어오는데 외국계 창고는 살짝 매도 물량이 나오죠. 외국계 창고의 외국계와 외국인은 틀려요. 자, 외국계는 외국계 창고로 매매를 하는 거고 외국인은 자, 검은머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적이 우리 외국인으로 잡히는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여러분들이 지금 양음양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현재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면 언제 해야 되냐? 얘도 종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종가 기준은 2시 50분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이런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네.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 현대건설을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 정도면 이제는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나오고도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전 체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2024년 시공 능력으로 2위였습니다. 자, 수익성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일수록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시장 악화, 금리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분위기가 틀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설 경기는 올라갈 수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밸류 체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대우건설, 두 번째로 너무 오래 조정을 받다 보니 이제 가격 메리트까지 있고 체코 원전까지 양수 겸장으로 볼 수 있는 현대건설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종가 기준에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 요것까지 붙으면서 건설주가 좀 최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요. 조선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야, 연일 방송에서 조선 많이 그러니까요. 이야기하죠. 그래도 제 또 닉네임이 조선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남자세요. 이데일리 방송에서요.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 방송 코너를 통해 가지고 조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밸류 체인, 자, 밸류 이 13년 동안에 있었던 이 실적 악화가 이제는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동반 상승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봐드렸습니다. 자, 전 세계의 이 조선 건조 능력인 지금 3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인데 특히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는 이제 양분화되었습니다. 자, 우방과 서방이 나눠졌는데 여러분들이 많지 지금 우리나라의 수주가 들어오는 대부분이 우방 국가, 미국과의 친분이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선사들이 제일 많은 우방 국가에서 들어온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수주가 나오는 건 뭐냐? 그래도 지금 성과를 맞춰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간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조선의 첫 번째로 뭘 좀 봐야 되냐? 저는 단연코 원탑으로 SX 중공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수급이 들어오다가 장중에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자,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3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HD 한국조선해양 다시 말해서 현대중공업과의 이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판매의 이 라인업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밸류까지도
연장될 수 있고 롱런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ST중공업은 중소형의 엔진을 맡고 있다면 이제 이 ST중공업에서 들어오는 그 현대중공업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3,000톤급 이하의 이 선박의 엔진에는 대부분의 ST중공업에 맡게 되고 특히나 이 조건부 승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 강화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의 패턴이 올해 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좀 난리가 난 종목입니다. 하나엔진인데요. 하나엔진은 오늘 점핑 양봉이 나온 게 뭔가 하면 기존의 컨센서스는 지금 현재 FM 가이드에 적혀져 있기로는 136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오늘 나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 140억에서 150억까지도 오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다라는 예상과 함께 오늘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면 주식은 캔들에서 좀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자, 점상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점핑 양봉, 다음에 장대 양봉입니다. 점상은 당연히 오늘 팔 사람이었고 살 사람이 월등하게 100%가 많으면 점상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점핑 양봉은 갭을 띄우고 나서 밑에 갭을 현재 점핑 양봉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누구냐? 개인이면 음봉이 날 수 있는데 양봉이 난다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점핑 양봉이 난다는 것은 내일도 점핑 양봉이 날 수 있는 기술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충분합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중공업 쪽에 지금 관심을 갖는데 어떤 종목으로 추가적인 편입뿐만 아니라 신규 편입을 고민하신 분들은 하나엔진을 종가 기준에 꼭 여러분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은 조선 사이클, 슈퍼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조선 따라가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또 엔진 이런 쪽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STX 중공업과 하나엔진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 대표님, 정 파트너님 제가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쉬워가지고 네, 이 밖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틈새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슈퍼사이클은 지금 요즘에 왔다라고 하는데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현실적으로 작년 5월에서 6월 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작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 수급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단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 사이클의 큰 축이 움직일 때는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좀 나온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무량하고 좋은 종목 그리고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해 드리는 종목 첫 번째로 오늘 삼성중공업을 네. 여러분들에게 첫 선호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하면 여러분들 역시 삼성자가 들어가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LNG 운반선 세계 수주 잔량 1위입니다. 자, 글로벌 LNG선과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분에서 높은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LNG선뿐만 아니라 드릴십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 자, FPSO 해당 플랜트까지도 높은 근조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지금 도쿠가 다 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줄을 서야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야, 역시 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 적자가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자 2,300억에 2024년 올해 컨센서스가 제일 보수적으로 보고는 FM 가이드가 4,100억이고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지금 4,100억이고 제일 업사이드로 좀 보고 있는 곳이 5,10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70%에서 120%까지의 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말까지는 충분한 우상향 패턴이 보이고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관감의 쌍끌이 매수의 신고가 패턴입니다. 자, 신고가에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9조인데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최대 수량이 지금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앞으로의 우상향 패턴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주 좋고 이제 수급까지 따라 붙어주면 더 좋겠죠. 오늘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 공략주까지 삼성중공업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접용 피팅의 쌍두마차 태광 성광밴드의 돌격입니다. 자,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니까 피팅주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피팅, 옷을 피팅한다. 그 피팅 아니고요. 자, 관이음새를 말합니다. 우리 화장실에도 배관 같은 게 많이 있죠. 뭐 변기나 세면대 보면은 막 이렇게 꼬부라져서 S자형으로 되는 것도 있고 U자형으로 되는 것도 있고 뭐 벽에 박혀 있어서 아예 관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 뭐 여자분들이나 대부분의 남자분도 사실 관심이 없죠. 뭐 맥가이버 수리공들 분들 옆에 있지 않으면은. 근데 관이음새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관을 뭔가 이어준다. 근데 앞에 용접용이 있습니다. 용접. 그러니까 용접, 우리 뭔가 아이언맨처럼 그 철 가면을 쓰고 용접을 막 불꽃 튀기면서 하는 그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뭔가 붙이는 용도로 쓰는 관을 잇는 이음쇠입니다. 그게 어디 쓰이냐? 너무 다양한 분야에 쓰여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주위에 없어서 그렇지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 쓰입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발전소, 조선소, 정유, 화학 플랜트, 해양 플랜트, 상하수도의 유체가스. 자, 우리 이거 없으면 물 못 쓰겠죠. 상하수도 세금 맨날 내시죠. 상하수도 유체가스 증기 등을 이송하는 배관의 방향 변경 및 배관의 크기 변경 또는 주 배관에서의 분기, 주 배관에서 분배해주는 분기에 사용되는 배관 제재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리공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죠.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상하수도지만 지금 조선주 그리고 정유화학에 관련된 부분이 크다. 물론 뭐 우리 아파트가 무슨 전면적으로 재건축이 돼서 재건축보다는 그 재개발이 돼서 동네에 무슨 상하수도 배관을 싹 다 바꾼다. 뭐 그래도 뭐 수요가 있겠으나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재개발을 하면 파내는 재개발을 얼마나 하겠어요. 동네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을 갑자기 동시에 몇 날 며칠에 이걸 다 파내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수요보다는 이런 플랜트나 조선, 정유, 화학 이런 쪽에 연동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가 오르니까 피팅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사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선주들이 있어요. 선주들은 특히 뭐 누구겠어요 주로? 뭐 쉘 같은 그 정유화학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해운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해운사는 배를 사가지고 배를 돈 받고 빌려주는 삭을 받아서 그 운영하는 업체니까요. 그리고 저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정유 그 기름을 옮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배를 주문하죠. 조선사는 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럼 거기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선주겠죠. 선주. 배의 주인이 될 사람들. 해운사건 정유사건. 배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조선사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그럼 조선사는 이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배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태광이나 성광밴드에 주문을 넣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선사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 조선사가 주문을 먼저 받아서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그다음에 주문이 떨어지면 얘네한테 이제 주문이 떨어지고 그걸 납품을 하면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밸류체인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태광과 성광밴드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용접용 관이음새의 쌍두마차. 저기서 용접용을 이제 개장용으로 바꾸면 하이로코리아 디케이락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이로코리아 디케이락은 안 다루겠어요. 용접용은 붙이는 거고 개장용은 뭡니까? 계측기, 바늘 돌아가는 압력, 가스의 압력을 측정하는 바늘이라던가 이런 그 돌리는 밸브 이런 것들이 개장용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태광과 성광밴드는 용접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더 숫자가 많은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태광 성광밴드고 관이음새 중에 개장용은 디케이락,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겁니다. BM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광 성광밴드가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 안에서 순서가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순서가 있는 거 아시겠죠? 용접용을 먼저 붙여야 밸브랑 계측기 이건 맨 나중에 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태광, 성광밴드,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BMT, 디케이락. 물론 이제 여기도 그것도 틀립니다. 사업도 여기는 정유, 화학, 조선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하이로코리아, 디케이락, BMT 이쪽으로 가면은 IT 쪽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커다란 것들입니다.
이 그림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 뒤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하게 큽니다. 당연히 정유화학 플랜트나 조선 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아까 제가 화장실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랑 갭이 좀 크죠. 화장실 배관이야 우리는 화장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 대저택의 화장실 배관도 그렇게 큰 배관은 없죠. 응가를 얼마나 싸길래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사업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고 엘보라고 합니다. 우리 엘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엘보, 그다음에 T라고 이 T자관이 있고요. 리듀서라고 이거는 아까 전에 그겁니다. 크기 변경.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때 줄여줘야 되니까 큰 파이프랑 작은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죠. 여긴 큰 파이프인데 여긴 작은 파이프다. 그걸 연결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거죠. 관과 관을 잇는 쇠, 관이음새. 그리고 캡, 파이프의 끝부분을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연결 부분에 사용되는. 이런 거 그 아들, 딸 가지신 아버님들 미니 농구대 조립이나 이런 거 이케아 장난감 조그만 거 조립할 때 다 관 이음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삼각 3개로 구멍 있는 거 아시죠? 그거랑 유사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학 플랜트부터 정유 공장부터 지금 여기 조선소 그리고 하양 플랜트 바다에 떠 있는 이런 것까지 모든 곳에서 쓰여요. 다양하게 쓰인다. 이거는 태광의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성황밴드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아이템이 똑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광밴드는 사진을 안 그려놓고 이렇게 멋지게 약간 무슨 아이언맨의 설계도 같죠. 이렇게 놓습니다. 똑같아요. 엘보는 이렇게 생겼고 자기가 이제 그 수치로 제품 정보를 밑에 쫙 해놨어요. 수치가 정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의 요구가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크기 그리고 직경, 구경 다 달라요. 근데 엘보 이렇게 생긴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뒤로 쭉쭉 넘어갈게요.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죠? T자로 된 거고요. 네, 리듀서 아까 줄이는 거죠. 큰 거랑 작은 관을 이어주는 거. 그 다음에 스튜밴드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네, 라테랄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 생기는 캡 아까 여기 씌우는 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생산설비 자동화로 이건 태광 홈페이지 건데 생산설비 자동화로 인해서 공정을 단축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엘보 그리고 T 이 두 가지의 공정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지금 공정 자동화가 되어서 지금 더 빨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생산설비를 자동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태광과 성광밴드가 아이템이 거의 똑같은데 그럼 둘이 약간 차이점이 있냐 없냐. 차이점이 좀 있어요. 지역별로도 있고 아이템별로도 산업별로도 좀 달라요. 자, 일단 성광밴드는 여기 맨 아래가 2010년도부터입니다. 거의 이제 10년치죠. 변화가 좀 있는데 뭐 과거부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과거의 변화가 뭐 지금 이미 주가의 변화에 적용이 됐을 테니까요. 최근부터 좀 보면 2020년부터 보면은 여기 2020년에는 아시아의 비중이 60%였습니다. 60%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좀 크네요. 그렇죠? 과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아시아 비중이 굉장히 크죠. 60%예요. 근데 바로 2021년에 31.21로 줍니다. 그거를 가져간 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게 사실 모든 산업에서 지금 이런 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피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우리는 사실 좀 미국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전부 거기에 조금 저희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걸 배제하고 미국도 밀어내고 이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 비중이 줄여보니까 아시아가 확 줄었어요. 그걸 이제 북미에서 커버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안 보였었는데 이게 많아졌어요. 남아메리카를 지금 뚫기 시작한 것이고 가장 최근에 2024년도 1분기를 봅시다. 여기 또 특이할 만한 게 있죠. 여기 지금 60.24를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을 때만 해도 중동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중동이 지금 20%, 47%에서 2024년도 1분기에 40%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아시아가 2022년만 해도 60.24였잖아요. 2024년도 1분기에 아시아가 5%로 쪼그라들었어요. 이거 완전히. 아시아로 쪼그라든 걸 지금 어디서 갖고 왔느냐. 북아메리카와 중동 이 두 개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지금 다 끌어오겠다는 거 아시겠죠? 뭐 간단히 요소만 얘기 드리면은 중동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가스전이라던가 새로운 원유
이런 거를 새로 이제 시추하려고 뭐 카타르 프로젝트 해가지고 카타르에서 뭐 우리나라 그 조선사에다가 슬롯 방 예약하는 거를 뭐 다 예약을 미리 해놨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카타르 LNG선 100척 발주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 뭐 지금 뭐 카타르니 저기 뭐 아랍의 맹주를 놓고 사우디니 막 네옴시티니 막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중동 쪽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는 뭐냐? 러시아가 가스전을 잠궈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원래 땅 아래로 받던 거를 이제 바다에서 건너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노리고 일부러 이걸 다 지금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음모론이. 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러시아가 장국에 만들고 그러면 덕은 미국이 본다. 어쨌든 미국이 덕을 보는데 이 성황밴드도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아 비중이 쪼그라들고 북미랑 중동 여기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랑 중동이 잘 되면 성황밴드 좋겠죠. 자, 요거 산업별로도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석유화학이 2023년도 1분기, 2023년도 1분기 석유화학이 더 늘어났고요. 조선해양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성황밴드는 어디가 큽니까? 석유화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중동과 석유화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두 번째는 조선해양이고요. 그리고 재질별도 있습니다. 재질별로 이 스테인리스가 있고 카본이 있고 알로이가 있고 요 지금 넌 페로스는 거의 없어요. 자, 이 스테인리스 강을 주로 쓰는데 스테인리스 강이나 알로이 재질로 된 게 많을수록 가격 단가가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서 돈을 더 많이 번다. 근데 지금 스테인리스는 57에서 60으로 늘었고요. 알로이는 12에서 4.8로 일단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자, 성황밴드 피팅 비중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짧게 봐야겠네요. 자, 엘보가 확실히 많죠? 아까 전에 말한 그 엘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엘보, T, 리듀서 이 순이고요. 아까 그림은 이제 기억하시죠? 뭔지? 자, 매출 비중은 우리가 봤고요. 자, 전방산업도 아까 봤죠? 석유화학이 제일 많고 그다음 조선해양이다. 이거 봤고 재질별도 스테인리스 강이 제일 많다. 이걸 다시 도표로 해놓은 거를 따온 겁니다. 자, 빨리 이제 태광으로 가죠. 자, 태광입니다. 자, 태광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태광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석유화학 이쪽이 제일 높은 거로 볼 수가 있네요. 석유화학이 높은 거는 비슷합니다. 석유화학이 높은 건 비슷하고 여기서 비중이 차이가 나죠. 여기 보면은 미들아시아 요게 늘어난 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공통점은 있네요. 공통점은 여기도 아시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이 늘어나고 아메리카가 늘어난 건 똑같은데 중동 쪽 비중이 성황밴드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가. 아까 성황밴드 중동 쪽 비중이 한 40대죠. 여기는 60. 그러니까 북미랑 중동이 아시아가 줄은 거를 차지한 거는 성황밴드가 똑같은데 태광이 중동 쪽을 성황밴드보다 좀 더 가져갔고 북미 쪽을 더 가져간 거는 성광밴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광밴드가 북미나 유럽으로 가는 예를 들어 북미나 유럽 멀리 가는 배삭 운임이 만약에 조금 싸다. 그러면 그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북미를 많이 가져간 성광밴드가. 요 차이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실적인데 매출액이 2017년에 1,841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2,699억 원. 지금 여기 2021년으로 가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해서 2017년부터 6년간 최고치 일단 매출액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도 지금 6년 동안 괄목할 만하게 가장 크죠. 2017년에 45억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27억도 났었는데 지금 553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20%대로 올라왔죠.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EPS가 2,067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도표로 그걸 그려놓은 거죠. 보니까 얘도 석유화학이 많은데 석유화학 비중이 2016년에는 49, 그다음 53이었는데 2022년으로 올수록 30%로 석유화학이 좀 줄었죠. 석유화학이 줄고 얘네는 발전 환경 플랜트 쪽이 지금 늘어났어요. 발전 환경 플랜트 쪽이 늘어났고 자, 조선 쪽은 성황밴드보다 더 적습니다. 지금 맞죠? 태광이죠. 성황밴드보다 조선 쪽이 더 적고 얘는 발전 환경 플랜트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여기 그림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자, 지금 이 아시아가 쪼그라든 건 똑같아요. 아시아가 쪼그라든 건 똑같은데 얘는 미국 비중이 20%가 안 넘습니다. 대신에 이쪽 중동 비중이 크죠.
수치는 조금 차이가 아까 그거랑 있지, 태광의 자료랑 증권사의 자료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중동은 태광이 강세, 그리고 미주는 성광밴드가 강세. 약간 차이예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질별 있습니다. 재질별 카본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많지만 스테인리스, 알로이 요게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재질별 매출 비중 이거는 분기별이고요. 연간별, 연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광과 성광밴드. 오늘은 하이로코리아 BMT DK락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묶으면 다 관이음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접용 피팅으로 했는데 용접용 피팅주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먼저 노리시고 그다음에 DK락 BMT, 하이로코리아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피팅 해가지고 지금 약간 옷을 피팅한다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한 줄 매도평도 그런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피팅주로 포트폴리오를 피팅할 때 네, 오늘은요 에라스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한 석 달 만에 뵙는데요. 아, 그렇게 됐나요?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시간이 또 빠른데 네. 그간에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지수 상방에 대해서 네. 뭐 지금 1, 2분기 요점이 좀 고점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 연간 내내 박스피 좀 지속될 수 있다고 해주셨었거든요. 네. 여전히 깝깝해요. 그 말씀 그대로. 뭐 제가 생각보다 시장은 훨씬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네. 미국 증시가 어쩌면 패닉 바잉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제 나스닥에서 다우와 러셀 2000까지 굉장히 온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어쩌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일부 업종의 부진 때문에 지수는 높이는 좀 제한적이지만 많은 부분들이 기대했던 반도체 주식도 올라갔고 예. 또 아마 그때 왔었으면 아마 조선주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조선 설명하는데 결국 올해 연간으로 가장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조선이라던가 유틸리티 그다음에 기계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들은 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면 또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여전히 상단을 저 흔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3,000포인트를 넘어서 약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국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한계인 ROE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ROE 개선이 아직은 제한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그런 말 할까 ROE가 어떻게 하면 개선되겠습니까?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분자의 이익이 개선돼야겠죠. 이익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분모에 있는 소위 그 자본을 줄이거나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자사주를 많이 사주거나 뭐 이래 줘야 될 흐름이 나오는데 아직 이익의 개선은 약간 진행되고 있죠. 이것도 제한적이고 분모의 어떤 변화도 작년에 굉장히 큰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속도가 아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이런 상황 아닐까 저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네네. 네. 기대보다 좋게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때 이제 성장하는 이 성장주들이 뭐 실적도 찍히고 이러면 이거 나쁜 상황 아니다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셨고 여전히 먹을거리 있다고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근데 약간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 증시 아닌 다른 거에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결국 어떤 용어로 정의하냐의 문제인데 굳이 우리나라의 과거 잣대로 보면 굉장히 실적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간 거죠. 최근 흐름을 보면 누가 뭐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곳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한 섹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내수주들이 있을 거고 뭐 건설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위 친환경 관련 주들도 상당히 부진한 이유는 실적이 안 따라서거든요. 반면에 뭐 조선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전기 전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적 속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섹터로 본다면 차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패닉 바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마음들이 급해질 시점이 왔어요. 저 남들은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나는 수익이 안 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그런 기회를 노려보면 좋은데 올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거랑 같이 그렇죠.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는 것 상황이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우리 증시에 가장 좋아지기 위해서는 ROE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대표적인 게 주주 가치 측면에서 딱 떠오르는 업종이 뭐가 있죠? 은행? 은행이죠. 그러니까 은행 업종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단단하게 스텝 바이로 올라오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배당 성향이 2023년에 39%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미국이, 일본이 2014년에 소위 주주 가치를 중시한 뒤에 차근차근 올라왔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국면에 가다 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냐 찾다 보니까 은행이 있었고 또 자동차가 있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이익 성장 측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제가 이제 만약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올해 이익 좋아지는 업종들 따면 딱 세 개가 눈에 뜹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 조선,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처음에는 반도체야 다들 반도체 나 알아 이랬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조선 기계 말할 때는 사실 3월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조선 저거 몇십 년간 안 좋았는데 근데 요새 와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밸류도 아직은 매력적이에요. 이런 업종들이.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결국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서 이런 시크리칼이라는 흔히 경기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조선도 좋아지고 철강도 좋아지고 화학도 좋아질 거냐 물으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강 화학 같은 것까지 다 좋아지려면 한 나라가 떠오르시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되면 중국한테 관세를 60%를 한다고 하고 더 있어요. 위축될 그쵸?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그런 상황이 오는 전제하에서 시크리칼적으로 막 확산될까?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실 주가가 좋네요. 저도 못 봤는데. 오늘은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조선주가 됐으니까 다음 타자는 이걸 거야 하는 분위기로 가겠죠, 지금. 근데 이건 흐름들이 숫자까지 따르는 상황으로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자에 관한 부분에서 반도체는 다 알겠는데 나머지 후속 타자한테 물어봤을 때 뚜렷하게 뭐가 헷갈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원래 부진했으니까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주춤하면 어떡하지? 이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단순하게 결론을 내어드리면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항상 보면 그냥 증권 시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겁도 많고 단점도 많죠. 횡설설하고 근데 이제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큰 실수를 몇 번 봤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항상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상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있는 업계와 있다 30년 동안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는 그걸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차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장단기 금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한 2022년인가 한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역전 나오니까 놀란 거죠. 2005년도 그랬어요. 2005년에 역전이 처음 나왔는데 별 큰일 없었는데 한 2년 끌다가 2007년에 빵 터진 거였어요. 저기 초반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빨갛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근데 부분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10년과 2년의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죠. 원래는 왜 역전되다 해소가 되냐? 아주 단순합니다. 2년은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거고요. 10년은 경기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해요. 근데 10년은 잘 안 내려올 것 같죠.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뭐 제가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 재정을 좀 방만하게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채 발행이 잘 안 줄 것 같고 그리고 장기채는 계속 10년짜리 높게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 2년은 금리를 내리면 확 내려가겠죠. 요즘 바뀐 현상이 뭐냐면 전에는 배드 이즈 굿해서 경제 지표가 막 안 좋게 나오면 미국 주식이 환호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아침도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 뭐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소판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한 0.3% 정도 줄어들 거야 봤는데 보합 나왔어요. 네. 와, 그럼 미국 경기 괜찮네. 좋은 거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을 참 보여드리는데 네. 그 역전 해소가 되면 처음에 역전이 됐을 땐 주가가 막 랠리를 가요. 네. 희한하죠. 근데 그러게요. 역전이 해소되면 주가가 좀 고민스러운데 역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몰라요. 평균 기간 의미 없고 그냥 결국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해소가 되는데 뭐 다른 모르겠지만 뭐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가면 미국이 금리를 뭐 올해 지금 현재 패드 와치인가 제가 아침에 확인 못했는데 한 75bp 이하로 돼 있더라고 올해만 하더라도 네. 여기서 한 100bp, 120bp 내리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모든 거 좋게만 해석할 거냐? 이번에는 정말 인플레 잡히면서 아주 좋은 금리 인하냐? 아니면 이게 다른 말로 했을 때 여전히 과거와 비슷하게 결국 지나고 나서 봤더니 뭔가 이 고금리로 인한 문제점이 생겨 있었고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러셀 2000이 막 올라와요.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러셀 2000이 온다니까 코스닥이 막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수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러셀 2000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대표적인 중소기업 은행이라던가 이러한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코스닥은 대형 회사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뭐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그러니까 이 차이의 시장 성격이 다른데. 그렇죠. 이 중소형주 장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나빠지는 거를 부진해지는 거를 미국은 금리 인하로서 방어를 하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경기는 어떨까 질문을 한다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현재 위를 여는데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뭐 잘못돼서 무조건 지수가 못 올라간다 하기 전에 우리의 지수가 근본적으로 못 올라오는 거는 ROE 레벨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ROE 레벨이 그럼 8%대에서 왜 극복을 못하냐? 결국 이 두 가지. 이익의 개선의 확장 속도에 관한 부분, 내 분모인 결국은 주주 정책에 대한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미국이 올라도 잘 반등 안 하고 미국이 좀 부진해지면 우리는 반영하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시장이 네. 저는 더 국내 증시는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뭐 제 생각에 그래도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장점이요. 네, 장점이 있는 어떤 게 걸까요? 이제 어떻게 했던 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기대는 좀 엉뚱하지만 예? 우리 부정적 요인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서 네. 뭐 재무장관의 뭐 하여튼 월가수함을 안 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했던 간에 어떻게든지 부양책을 강하게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제가 이래서 뭐 투자 이민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여러 매크로한 환경은 미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마저도 결국 패닉바잉 국면이 끝나고 나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장단기 역전이 해소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해소된다는 건 다른 말로 미국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미국의 뭐 물가는 안정되겠죠. 지금 내려오니까.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4.2, 4.3을 가요. 그러면 미국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언제 미국 경기 침체 알았나요? 우리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 뭐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는 두 분기 영속 GDP가 마이너스면 그걸 정치한 그게 아니에요. 원래 MBI라는 곳에서 미첼이라는 경제학자가 정의를 했는데 여러 조건을 지나고 나서 그때가 경기 침체였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나고 나서 근데 경기 침체에 제일 잘 맞았던 지표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역전적 해소예요. 결국 저게 해소될 때 결국은 직장을 맞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지금도 아마도 아직은 미국에서 금리 통화 정책은 긴축이지만 재정으로 돈을 막 풀어왔단 말이에요. 네. 어느 날 이 불균형이 좀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미국도 좀 고민스러워지겠죠. 제가 그 시점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오늘 아까 시작 전에 조선 기자재를 말씀하시길래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거는 뭔가 안 좋아서 씨를 뿌리는 국면이 있고요. 그때는 씨 뿌리는 게 되게 좀 창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만 그때 씨를 뿌렸다면 또 수확의 계절이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반문하자는 거죠. 지금 H현대전을 지금 지르는 게 맞았을까요? 좀 작년에 하는 게 맞았을까요? 이전. 그래서 하이닉스를 언제 하는 게 맞았을까요?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이 네. 씨를 뿌리는 시기냐 아니면 우리가 수학을. 수확하는 시기냐 물어보면 저는 뭐 제가 틀리더라도 수확의 계절에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크게 하반기까지 좀 네. 앞으로의 그런 긴 시선에서 좀 일단 여쭤봤고, 네. 일단 7월이니까요. 네. 또 하반기 열리고 처음 뵈는 거라서 네. 그 7월 FOMC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 시각 자료 같이 보면서 우리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실 부분을 좀 얘기 더 조언 듣고 싶어요. 저 시간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어떤 거 있을까요? 한 저희 한 FOMC? 10분 정도 그래요? 또 더 이렇게 많이 나오네. 대표님이랑 빨리 말씀 저는 나눌 수 시간이 있어요. 빨리 했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FOMC에서 뭐 금리를 내리니 안 내리니. 근데 네. FOMC 뭐 우리가 뭐 연준이 전지전능한 시입니까? 뭐 그 사람들도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 만약 데이터를 보여드린다면 미국의 NFP-IB 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저에겐 지금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예. 이 결론이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게 MBI에서 사후적으로 규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저 음영색 처리한 곳이에요. 예, 근데 사후적으로 그 예. 이제 하여튼 저 구간이 지나고 났더니 경기 침체였다 생각을 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주식이 상당히 그때 내려와 있거든요. 예. 이번에 보면 사실 거의 그 레벨에 이미 와 있어요. 네. 뭐가? 결국 소기업 낙관 지수가 이게 뭐냐면 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한테 너 어때 네 사업? 이거 물어보는 서베이, 설문지 조사예요. 그러면 FOMC가 지금 여기서 한번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그냥 물가가 잡혀서다. 이게 있고 미국이 안 좋아서 내린다. 이 둘 중에 하나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기업들은 괜찮죠. 우리나라도 보면 경기 안 좋아지면 누가 힘들죠? 서민이 힘든 거예요. 네. 백화점이 힘든 것보다는 자영업자 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연준 속으로 이 생각을 하겠죠. 빨리 금리를 내려야겠구나.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가 이제 FOMC를 바라볼 때 지금 얼마냐보다 과연 앞으로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7월에 못 내려 트럼프가 그런 금리 내리면 안 된다고 했어. 안 내릴 거야. 근데 희한하잖아요. 저는 금리 못 내린다면 주가가 빠졌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해도 안 빠지지 않나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나는 너 선거 전에는 선거 영향이 있으니까 금리 못 내려. 근데 전혀 변화 없어요. 중요한 건 결국 금리가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폭이냐의 싸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헷갈리는 주제예요. 그래서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 좋은 건지 대폭 인하하면 불안한 건지 이게 저도 가끔은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논의가 나온다면 뭐 9월 달에 됐던 12월이 됐던 FOMC에서 25pp 인하가 아니라 50pp 빅스텝 인하를 하겠다 한다는 거는 저보다는 연준이 전 똑똑하다 보기 때문에 뭔가 문제 있지 않고선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각해야 하는 건 우리는 시장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게임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준에서 지금 FOMC에서 이번 달에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 이거의 단계 이미 지났어요. 왜냐? 인플레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잡히고 있어요. 네. 뭐 레벨이 다시 그 9%를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화두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뭐다? 경기, 고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실업률 데이터라던가 어떤 이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연동되는 금리의 폭이 어느 정도냐가 네. 어쩌면 연준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마 연준 의사록이나 연준 위원들은 그 안에서 조금씩의 입장 변화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트랜스토리라는 말이 나왔던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 했던 데가 얼마 안 됐는데 인플레이션 시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결국 경기가 그래도 연착륙, 뭐 다 연착륙 된다고 하는데 뭐 모르죠.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 보니 아마도 우리 증시가 수출주들도 탄력이 그만큼 없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그 제가 아까 앞서서 우리 이제 국장 얘기하실 때 뭐 이익 개선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밸류업도 안 떠올려 볼 수가 없는데 네. 7월에 이제 뭐 인센티브 뭐 세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고 앞으로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이게 참 이게 물어보면 네. 제가 여기서 참 곤란한 게 뭐냐면 네.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네, 네. 결국 이건 법안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가 돼야 되고 상속세가 변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장 올해 안 되겠죠. 올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무리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보통 이럴 때마다 제가 일본의 밸류업 사례를 얘기 말씀드려요. 네. 2014년에 시작됐는데 2014년에 아베노미스 나오고 2014년 밸류업에 관해서 일본이 말한 뒤에 10년 걸렸습니다. 그 10년간 일본 증시는 생각보다 매우 단단하게 저점을 높여왔어요. 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업종이 좋았던 거예요. 해당되는 업종이 뭐냐면 배당 성장, 그러니까 배당 성장은 뭐냐면 그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익을 내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 내지는 금융주들이었어요. 네.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게 현대기아차그룹과 은행주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언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밸류업 이게 통과되냐는 사실 언젠간 된다는 전제하에 그나마 우리 증시를 지금 받치고 올라온 힘이 한 큰 축이 밸류업이었다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정치권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건 정책적으로 서로 미룰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밸류업 아까 서두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고무적이었던 거 10년 평균하면 우리나라 그 아까 밸류 그 프로그램 배당 성향 배당 추이 성향 말씀하시는 보시면 거죠. 네. 작년부터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놀라운 효과가 뭐냐면 네. 은행에게 배당 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던 한국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10년 평균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한국이었고 현재 어떻게 더 올라올 건데 24%에 불과했던 20%대에 있었던 우리의 배당 성향이 드디어 40%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도 하방을 굉장히 굳건히 하는 한국 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밸류업 얘기 나오면 아 이거 막 효과가 아주 일부에만 제한되니까 미미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안 좋게 치부하기도 그러세요? 하고 그런 내용도 사실은 있었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한번 대표님께 네, 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 여쭤보는 차원에서 다시 예.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오늘 뭐 시장 얘기 우리 윤주호 대표님과 함께 또 탄탄하게 또 세심하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7월 17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월가에서 요즘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에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뭐 거의 급등을 했죠. 뭐 기정사실화하는 뭐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섹터, 기업, 뭐 이런 또 상품들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테마주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이번에 나온 소위 말하는 신조어가 아니고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때죠. 트럼프 2016년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있었던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신조어가 아니라 구조어, 오래된 이제 만들어진 단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좀 내용을 좀 보면 트럼프노믹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규제 완화, 감세,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는 신고립주의, 뭐 트럼프 독트리라는 표현도 뭐 나옵니다만 결국은 이제 각자 도생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미국의 군사력으로 너네들 이제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들. 사실 지금 나온 것들과 또 지금 뭐 나오는 트럼프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들 다 여기서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뭐 풀어주고 그다음에 세금 줄여주고 그다음에 유동성 풀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위험 자산인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이때부터 미국향 이런 어떤 투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때 와서 더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뭐 당시에 여러 가지로 뭐 국채금리 같은 것도 좀 올라갔겠지만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등등등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최신 트럼프 트레이드 어떤 뭐 기업들, 섹터들이 있는지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개별 종목으로는 트럼프 미디어, 이건 트럼프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뭐 시가총액이 1억 달러 훨씬 넘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TMTG라는 거는 트럼프가 설립한 SNS고요. 이것도 결국 이제 트럼프가 만든 회사다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테슬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뭐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정치 자금도 꽤 많이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역시 그러면서 테슬라가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수혜주가 되는 거고 업종으로 보면요. 에너지, 보험, 방산, 가상화폐, 원전, 심지어 총기, 민간교도소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험하고 에너지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수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이 되겠고요. 방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 신고립주의, 뭐 이제 트럼프 독트린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을 하려면 당연히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 되는 나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유럽 쪽 국가들 그럴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거. 가상화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행사에 가서 자기가 가상화폐의 전도사가 되겠다. 바이든 정부가 가상화폐를 너무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가상화폐 전도사를 선언했던 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원전은 뭐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총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 피격 사건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피격 사건이 없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미국 사회에서 이제 총기 규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총기 규제 뭐 법안이라든가 뭔가 이런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총기를 사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서 이제 총기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민간교도소 이거는 좀 뜬금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반이민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또 이민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굉장히 대폭 강화할 거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불법 추방하기 전에 이제 이민자들을 감옥에다 가둬둘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가 만드는 그런 뭐 교도소가 아니라 민간 사립 교도소에 집어넣을 거다. 뭐 그래서 이제 민간 교도소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것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 트럼프 수혜주, 반 트럼프 트레이드주들 또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은 뭐 익히 알고 계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국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가져왔는데요. 요 끝에를 좀 보시면 차트에서
이게 이제 트럼프 피격당했던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날 장 열렸을 때 주가 큰 폭으로 장대 음봉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뚝 떨어져 또 장대 음봉을 어제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LG 엔솔을 가지고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이 화석 연료 쪽으로도 치중을 하고 에너지 쪽으로 수혜 쪽에 있는 것처럼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쪽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LG 에너지 같은 이런 2차 전지주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 이거는 이제 IRA 관련돼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IRA의 보조금 이런 혜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사실 미국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칩스법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이 좀 꽤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이런 IRA 보조금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 트럼프 테마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이제 연관돼서 며칠 전에 부통령 후보가 이제 내정이 됐죠. 벤스 이제 상원 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도 더 뭐 강경 뭐 보수다. 이렇게 뭐 극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요. 벤스 부통령 후보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 삼아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와의 연관성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별 종목은 거의 없고요. 월마트 하나 있었습니다. 월마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금, 원유, 미 국채, 나스닥 100, 다우존스, S&P 500.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종목보다는 3대 지수의 인덱스 쪽, 그다음에 원유나 금 같은 이런 원자재, 그다음에 뭐 채권, 좀 두루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분산돼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와 관련돼서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원유 뭐 이 정도 좀 겹치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된 이후에 트럼프의 새 정부, 2기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한번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미국 시장에 나타났느냐, 그거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제일 밑에 이제 W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마이너스 40%였고요. 레이건 대통령 때 118%가 주가고, S&P 500 기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182%,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210% 각각 주가 올랐고요. 저 트럼프 대통령 저거는 이게 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어서 저거는 이제 놔두시고, 제가 이제 따로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S&P 500 지수가 70%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년 반 정도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S&P 500 지수가 32%가 올랐거든요. 만약에 지금 연말까지 뭐 한 6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략 한 40% 정도 S&P 500 지수가 이제 바이든 정부 재임 시절에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이런 어떤 주가 상승률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주가 상승률이 과연 이제 재선이 될 경우 2기 때도 나타날 것이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참고 삼아 볼 거는 클린턴 대통령이 210%를 기록할 때 전임 부시 대통령 때 마이너스 40%의 기저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46%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70% 올랐던 것도 기저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한 40% 오른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저효과를 좀 작용을 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그만큼 상쇄가 돼서 좀 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예측은 아직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트럼프 노믹스가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2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